98페이지 4점 배우자로부터의 이율과세, 그 다음에 우의 양도에 대한 부당의 계산 부위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비슷한 제도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이 양도세를 배울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되게 독특한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미리 답을 설명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납세 의무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뛰면 국세청이 이거 안 되라고 해서 날아버리는 그런 규정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규정입니다. 자, 그냥 말 길게 하지 말고 밑에 있는 그림을 일단 설명해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 남편이 있어요. 이게 나라고 칩시다. 아무래도 남편이 이 모든 장난을 진두지휘 했을 테니까 남편이 04년에 샀어요. 04년에. 얼마에 샀냐면 3억에 샀어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나는 오늘 제3자한테 팔라고 했어. 제3자. 그랬더니만 이게 거의 8억이 돼버렸어요. 8억이. 그러면 3억에 돼서 8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이 거의 5억이죠. 너무 세금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아내한테 꺾어칩니다. 일단 증여해요. 증여. 오늘은 12년이라고 가정할게요. 12년. 내가 실은 오늘이 12년이고 얘한테 팔라고 했는데 시가가 8억으로 올라가지고 바로 팔면 세금 나오니까 증여해요. 왜 아내한테 증여하게 해요? 여러분이 아직 상속증여세를 안 배웠는데 증여세에 의하면 배우자끼리는 무려 증여공제를 6억까지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8억짜리를 증여하면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와요. 여기 화살표 일로 내려와 보세요. 일로 내려오면 증여재산가액이 8억인데 부부간에 기본적으로 6억 빼줘요. 그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배운 적 없으니까. 그러면 과세표 수준이 2억밖에 안 잡히고요. 산출세액은 증여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거든요.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네? 이건 내긴 내야 돼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건 희생했어요. 3천만 원은. 그리고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3자한테 양도를 하겠죠. 근데 이 땅이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가 봐요. 드디어 올해 15년이 돼서 양도했는데 또 시가는 9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또 1억이 올랐죠. 자, 그러면 아내는 제3자한테 양도할 때 뭐라고 국가에 신고하느냐. 잘 보세요. 이것들이 저기요, 제가 이번에 9억에 팔았는데요. 맞죠? 그건 사실이죠. 시가가 또 9억으로 뛰었으니까 저는 이걸 산 적은 없고요. 3년 전에 남편한테서 8억짜리일 때 증여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장난치려고 이걸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원래는 12년에 3억에 사서 8억에 다이렉트로 팔았으면 무려 5억이 시세 차익이 나올 뻔했는데 한번 꺾어쳐서 일단 증여하면 6억까지는 빼준다는 걸 악용해서 증여세 3천만 내시고 이 사람이 여기한테 팔아버리면 9억으로 시가가 또 올라서도 9억 빼기 자신의 취득가액을 8억으로 거짓말 하려고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나쁜 놈들이죠. 자,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일부러 장난치려고 장난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백하다면 아내가 2012년에서 증여받은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렸다가 팔게요. 5년을 기다렸다가 파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12년에 증여받아서 15년 올해 팔아버렸으니까 채 몇 년밖에 못 기다렸습니까? 3년밖에 못 기다렸으니까 이거는 장난친 제도다라고 국세청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채 5년을 못 기다리고 팔면요, 아내가 9억에 팔았을 때 아내의 취득가액을 8억이 아니라 몇 억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3억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괜히 장난치다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이들이 더 바보된 게 있는데요. 바로 3천만 원의 증여세죠. 괜히 낸 거잖아요. 한마디로 장난치다 걸린 거니까. 그러면 그 3천만 원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이렇게 또 인정해 줍니다. 이해하셨죠? 상당히 재밌는 제도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배우자 간 이월과세라고 부르죠. 자, 한번 가운데서 읽어볼게요.
의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할 때 높은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증여 시 유격 원의 증여대상 공제를 악용해서, 제가 악용이라고 대놓고 써놨죠.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채 5년을 못 기다리고 다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 안 되는 점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 배우자한테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직계 좀비속, 즉 아버지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사이에도 이런 장난치는 걸 막아놓게 돼 있어요. 국세청은.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어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딱 세 가지, 토건특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거 이런 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토건특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쳤나 봐요. 딱 토건특 세 가지만 이런 장난치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이런 거 안 걸려요. 적용기간 수증일, 즉 그 수증일이라 하면 증여를 받은 날이거든요. 수증일. 증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걸립니다. 납세 의무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무래도 이 모든 장난의 진두지휘는 남편이 쳤을 것 같아요? 아내가 쳤을 것 같아요? 남편이 치다 걸렸죠. 그러면 남편이 다이렉트로 판결로 봐야 하니까 그 양소세는 남편이 내요? 아내가 내요? 남편이 내야죠? 근데 답을 보세요. 아내가 내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걸 배우자 간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냈어야 할 세금을 아내한테 2월 시켜버리기 때문에 2월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보시면 양소세 계산은 증여자 남편의 취득 시기로 장기부의 특별공제대금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아내가 지기로 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12년에 사서 15년에 판 걸로 보고 이런 걸 3년에 줄 줄 알았는데 또 특이하게 실제 계산할 때는 남편이 04년에 사서 이번에 제3자한테 2015년에 팔았으니까 마치 11년 된 것처럼 보고 여기다가 10년을 해준다는 소리죠. 되게 신기하죠? 딱 시험 내기 좋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증여세 처리. 괜히 여기 아까 3천만 원 낸 거 있잖아요. 증여세. 그거는 다행히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고요. 양가로 7번 연대납세 의무. 배우자 직계비속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서류에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분인데 얘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설명드릴게요. 얘랑 거의 비슷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실은요, 형이 제3자한테 직접 팔라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러면 양소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누구를 끼운다? 가운데 동생을 끼워요. 선생님, 아까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형하고 동생입니까? 이거는 직계 배우자가 아니라니까요. 배우자 관계는 가운데 서류고요. 이거는 그 외의 특수관계니까 제가 일부러 형하고 동생을 끼웠죠. 자, 형이 원래는 바로 팔라고 했는데 세금 나오니까 1차적으로 얘한테 증여하는 척 합니다. 자, 편의상 이걸 A,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생이 각본대로 제3자한테 이렇게 양도합니다. 이것도 지들이 결백하면 몇 년을 참아야죠? 5년을 참아야 돼요. 5년 이내, 즉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이거 걸려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는 A가 내요? B가 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A가 내요? B가 내요? B가 내죠. 증여세를 왜 A가 내요? 세금은 돈 번 사람이 내잖아요. 이때 얘가 증여세 냅니다. 동생이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B가 내요? C가 내요? 아니, B가 내죠. 왜 C가 내요? B는 취득세를 낸다니까요. 얘가 또 양소세를 냅니다. 지금 이 작자들은, 이 일당들은 노란색으로 신고하고 있겠죠. 그럴 때 국세청이 아니야, 직접 한 거 아니야? 직접 한 거 아니야? 그러면 A와 C 사이에 양소세 누가 내요? A가 내요? C가 내요? 당연히 A가 내죠. 이걸 구해가지고 이게 뭐보다 클 경우, 요거 이럴 경우에만 걸리는 조건부 제도죠. 아까 위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얘가 5년 만에 팔면 무조건 걸리고요. 얘는 5년 만에 팔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비교해서 빨간색이 클 때만 걸려요.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면 높은 양수세가 부담해서 형이 동생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동생이 자산을 5년 내 양도하고, 즉 그러면 동생이 증여세와 양수세를 부담하는데 형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를 가정한 양수세 부담이 더 클 때만 형과 동생 사이의 증여를 부당행위로 보는 제도죠. 자, 이거는 반가로 1번 배우자가 직계 준 비속자산에 걸리는 게 아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면 다 걸리는데, 다만 가로 열고 좌측에서 금방 배웠던 이월가세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월가세가 더 우선이고 이월가세가 아닌 사람들만 이 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세로는요,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든 없든 적용하는데 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해요. 즉 A 양수세가 B의 증여세, 양수세보다 클 때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세로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만 걸리는데 얘는 모든 양수세 대상 대상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자동이니까 5년이고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형입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동생이 아니에요. 양수세 계산의 경우도 증여자, 형의 취득 시기로 장부특권 계산하고요. 그러면 둘 사이에 괜히 낸 증여세는 얘는 필요경비로 빼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금액은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가 7번의 연대납세 의무는 보시면 특수관계인 간에 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요. 특이하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꽃표시 증여 당시에 혼인관계였다가 양도 전에 고의로 이혼해도 이 규정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만 규정하지 않죠. 이 정말 대단한 규정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증여를 한 다음에 13년이나 14년에 위장으로 이혼까지 해요. 심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3년이나 팔든 4년이나 팔든 팔 때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이 규정을 벗어날 수가 있죠. 정말 징한 놈들이죠. 징한 놈녀들이죠.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이 무섭길래 증여할 때만 남편 아내 관계 그때까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혼해버리고 팔아버리면 이 규정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장난칠까봐 증여할 때만 부부관계였다면 그 다음에 둘 사이가 부부관계이든 이혼하고 장난을 치든 무조건 걸리는 규정입니다. 자, 끝까지 걸리고 싶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내를 죽이세요. 그게 꽃표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는 거지, 일부러 이혼하거나 해도 다 끝까지 이 규정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혼자 읽어보시죠. 옆 페이지 참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읽어보세요. 5점입니다. 5점.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인데요. 제가 정말 주저리 줄에 써놨는데요. 그냥 답만 말씀해 드릴게요. 답만. 정말 주저리 줄에 써놨습니다만 답만 말씀드립니다. 1차 수준에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답만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그림 좀 보시죠. 법인 A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이사가 있네요. 오늘은 이게 난지 알죠? 우리 지금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고요. 보다시피 내가 시가 45억짜리 양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래는 50억에 했죠? 맞죠? 양수자예요, 양도자예요? 양수자예요, 양도자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이거 법인 A 입장에서 부당행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부당행위는 뭐면 걸리죠? 맞죠?
45억짜리를 50억에 거래했으니 고가죠. 양수했습니까? 양도했습니까? 양수했죠. 이거 부당행위 걸립니다. 맞죠? 얘 입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맞죠? 소득처분 뭐죠? 뭐예요? 뭐 벌써 까먹었어요? 이 법인세 배운 지 얼마 됐다고. 맞죠? 내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5억만큼 뭐를 부담합니까? 양소세? 아니죠. 근소세죠. 근로소득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 여기까지는 복습인데? 법인세 복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이분이 50억에, 그러니까 45억짜리 50억에 양도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뭐 예전에 20억에 샀다고 가정하고요. 20억은 그냥 가정했어요. 가정. 이번에 45억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50억에 팔았죠. 45억짜리 50억에 팔았잖아요. 5억 비싸게. 근데 귀신같이 국세청이 5억에 대해서 상여처분하는 바람에 5억은 안 그래도 뭐를 냅니까? 근소세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빼라고요. 5억을 이렇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4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어때요? 내가 이보다 쉽게 강의할 수는 없는데 이 5점을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다시 한 번만 더 한다. 마음 변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하니까. 내가 이번에 토지를 팔아요. 나는 양도자고 얘가 양수자예요. 근데 얘가 시가 45억짜리인데 둘이 짜고 치고 50억 줬어요. 50억. 그러면 얘 입장에서 부당행위예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45억짜리를 50억으로 고가에 양수했으니까 양도회니까. 고수니까. 그러면 우리 법인세 배울 때 입금사님 부당행위 5억에 무슨 처분이죠? 상여처분.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세금이 나와요. 뭐 때문에? 상여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나온다고요.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근데 또 이번에 팔았으니까 뭐 돈 내야 합니까? 양수세 내야죠. 예전에 20억에 샀다고 가정했어요. 여기다가 50억을 써가지고 양도차익이 30억 나오냐? 원래 그래야 하는데 이미 5억 세금 내니까요. 또 이렇게 세금 내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억을 빼준다고요. 그래야 40억에 대해서만, 즉 25억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니까.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게 어딨냐면 가운데서로 했어요. 고가양도. 상대방은 고가양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 안에 또 표 보세요. 표 안에 또 표. 50억 빼기 20억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준다? 40억 빼기 20억을 해준다. 고맙네요. 그나마. 굿 붙여놨잖아요. 굿 붙여놨죠? 솔직히 굿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전 찾는 제도죠. 왜냐하면 이미 이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 오른쪽 세로 얘는 저가 양수 사온 거예요. 사온 거. 근데 저가 양수 사왔는데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저도가 돼요. 저도. 상대방 얘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가 되니까 아무튼 이것도 부당행위에 걸려서 무슨 처분을 받죠? 나는 상여 처분을 받아요. 자, 표 안에 또 펴보세요. 25억에 저가 양도 하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쌍하니까 오른쪽 세로 보시면 25억에 이번에는 거기서 5억을 더해주죠. 그러면 이번에는 취득가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제가 쉽게 접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파른 사람이다. 파른 사람. 판 사람이면 양도가액에서는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줘야죠. 그래야 세금을 조금 나와서 이중과세가 조정해 줄 거 아닙니까? 맞죠? 거꾸로 내가 예전에 샀다. 그러면서 뭔가 부당행위에 걸렸다. 그러면 사면서 이미 부당행위에 걸려서 뭐 이만큼 세금을 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산 거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그래야 취득가액이 커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니까. 어찌 보면 간단하구나. 어찌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양소세 이중과세 조정은요. 팔으면서 뭔가 세금 냈어요. 이중과세를. 아니 이중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그럼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판 가격은 차감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 조금 나와요. 양소세가. 거꾸로 사면서 뭔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만큼은 더해줘야 돼요. 취득가액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양도세가 조금 나오니까. 이게 산수다, 산수. 맞죠? 그래서 잘 보시면 가운데 세로는 양도가액은 줄여주고 오른쪽 세로는 취득가액은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지금 말로 구두로 설명한 것을 다 여기다 표에 요약해 왔는데요. 굳이 뭐 시간 없으시면 안 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양도소득은 우리나라 토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곡동 복부인 아줌마가 투기 목적으로 베트남 땅을 샀다가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막아놨습니다. 해외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양가를 보님이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 모든 거주자가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게 아니에요. 5년 이상.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았어요? 대부분 살았죠. 대부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요. 누구로 할까? 마돈나? 미국에 사는 팝가수 마돈나가 그 나라에서 토지 건물을 팔았다고 칩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요, 안 내요? 국외자산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국외자산이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 세금을 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외자산이란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땅을 사고 팔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단 5년 이상 사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생 살아온 김 여사가 베트남 땅 투기로 인해서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국외자산 세금 냅니다. 화살표 보시면 베트남에서도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외국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공제해 줄 수 있어요. 양가로 이번에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해서 1그룹, 2그룹, 2016년부터 3그룹이 생깁니다. 양가로 3번 환산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필요경비는 예전에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환산만 잘해주시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장기할부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의 사용수익이 좀 빠른 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원칙은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예외는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그 나라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리고 상징법상 보충료 평가액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실사감계 이런 순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가로 5번 기타 필요경비 국내 자산과 동일. 양가로 6번 조심하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죠. 글쎄 아무래도 행정력 미비가 아닌가 싶어요. 해외에서 김 여사가 몇 년도에 사서 몇 년도에 팔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지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양가로 7번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250만원 빼주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미등기여도 빼줘요. 제가 이거 미등기만 안 빼준다고 그랬죠? 근데 해외 자산은 미등기도 빼줍니다. 양가로 8번 양도세율도요. 우리나라는 뭐 1년 이내 팔면 50%라는 돈 그랬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본세율, 그 다음에 주식만 10% 또는 20%입니다. 양가로 9번 외국납부세액 공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 땅 투기했다가 팔면 베트남에도 세금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자산으로 세금 내니까 이중과세일까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동그라미 1번 국외에서 나온 세금하고 동그라미 2번 한도액으로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 과세 대상 주요 차이점이라고 해서요. 양가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 양가로 2번 일반 주식은 다음을 국외자산으로 과세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사례도 각각 취득한 날하고 양도한 날에 환산만 잘해주면 전혀 어렵지 않아서요. 이 국외자산 양도도 뭐 한 5년에 한 번꼴로 시험은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는데요. 나와봐야 그렇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소세 마감합니다. 양소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길 뿐이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나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군데군데 작은 글씨는 그냥 과감히 스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이래독할 때는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아주 자잘한 데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큰 글씨 위주로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얘는 꼭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챕터 10은 신고와 납부죠. 이제 우리가 소득세가 크게 챕터가 3개 남았어요. 10, 11, 10인데 일단 12의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토픽입니다. 한 10분이면 공부해요. 그리고 챕터 10과 11도
잘 들어보세요. 법인세도 우리가 종강하던 날에 여기서부터는 뭐 과세 절차예요, 납부 절차예요, 행정 절차에서 뭐 굳이 막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 테니까 뭐 고도의 논리가 있는 거나 고도의 이해가 필요 없으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뭐 지금 달달달 외워봐야 다 까먹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다시 공부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막 논리가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10.1에 신고와 납부, 1.1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가로분 확정신고죠.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예요. 5월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고요. 이 화살표가 과거에 말문제로 장난을 많이 쳤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는 하죠. 납부를 안 할 뿐이지. 반가로이번에 첨부서류, 복식보기의 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그 다음에 합계전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까지 제출하고요. 미제출하면 무신고입니다. 양가로 1번의 특례, 반가로 1번 거주자 사망하고 거주자 출국 두 개 있는데 사망의 경우는 상속인은 그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그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가 대신에 아버지가 장사하기 전에 안 내고 간 세금을 대신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로 1번 거주자 출국이죠. 그러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하시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시면요. 그 이민 가기 전날, 떠나기 전날까지는 세금을 내고 가란 뜻인 거죠. 양가로 3번. 확정신고 예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내년 5월까지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가로 1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죠. 동그라미 1번 근소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연소만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어요. 이거 뭔지는 다 해당 챕터 가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복습입니다. 일종의. 반가로 2번 퇴직소득만 있어요. 분류과세니까. 반가로 3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습니까? 즉 동그라미 5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위에 있던 1번 4번의 조합, 동그라미 6번은 2번 4번의 조합, 동그라미 7번은 3번 4번의 조합.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조합한 건데요. 세금 낼 필요 아니 확정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이죠. 분리과세 소득만 있죠. 동그라미 8번 분리과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도 굳이 우리 확정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은 분리과세하고 다른 거랑 결합하는 두 개 이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그라미 9번 보시면 위에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또 동그라미 8번이 있으면 이것도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반가로 6번 기타, 동그라미 10번 수시부가라고요. 국세청이 내가 세금을 안 낸 사람으로 오인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세금을 물린 사람이거든요. 수시부가 후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 말에 수시부가를 당했는데 12월에 추가 한 달 동안 낼 소득이 없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확정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11번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의 납부기한, 당연히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납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의 분납, 법인세에서 배웠는데요. 1000만원 초과하면 지난 2개월 후에 납부기한이 지난 2개월 후에 분납할 수 있는데 법인세랑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 물납도 법인세랑 똑같으니까 설명은 생략입니다. 2점 사업자 현황신고, 매우 독특한 규정입니다. 근데 한 2년 전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죠. 우리 아직 부가세를 안 배웠는데요. 부가세에 보면 면세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납세자의 거의 97, 8%가 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라고 있어요. 다른 과세사업자들은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어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내년 1월 25일. 근데 면세사업자는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만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궁금하겠죠. 얘가 기중에 살아있나 죽었나. 다른 애들은 과세사업자니까 계속 부가세 신고해주고 있는데 얘는 과연 살았나 죽었나? 면세사업자니까 신고 안 하니까 부가세를 연중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면세사업자들만 따로 모아서 내년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기 전에 내년 2월 10일까지 저 1년 동안 장사 잘했어요, 살아있어요를 한번 매출액을 신고해달라는 제도가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실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한 98%가 과세니까 얼마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죠. 의미 보세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익금액, 한마디로 매출액, 지난 1년 동안 얼마 팔았는지, 그 다음에 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죠. 면세사업자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이런 거 안 해요. 기한 보시면 2월 10일. 2월 10일까지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거의 유일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기타. 분리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각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표시 보세요.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 부가세를 배워야 하시는데 이 사람이 면세 수익금액 등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같이 해준 걸로 봐줍니다. 3점 보시죠. 성실신고 확인제도. 요새 이거 나름대로 이슈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치고 매출액이 막 20억 넘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장사 잘하시는 개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법인처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라. 즉 거래하는 세무사 회계사가 이 사람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고 실제로 지금 성실신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도장을 하나 더 찍어줘야 합니다. 이거 실무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내가 매출액이 20억 넘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긴 해요.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공인회계사 회계사가 도장 하나 더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도장 하나 더 찍어주는 비용을 더 달라고 할거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사 세무사한테 줘야 하는 기장대리 수수료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요, 그만큼 국세청이 더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다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의미. 수익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등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한다는 뜻이고요. 해당, 이거 작년 매출액 아닙니다. 올해 연말 매출액입니다. 올해 연말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 부동산은 20억 넘으면 걸리고요. 제조업 숙박은 10억 넘으면 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5억만 넘으면 걸립니다. 양가로 이번 신고서 제출 혜택, 신고기한.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이 사람은 한 달 더 주니까 6월 말까지 확정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료비랑 교육비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이거 배운 적 있죠? 방가로 3번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거래하는 기장들의 회계사 세무사가 수수료를 더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준 거를 1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또 빼주고 있죠. 양가로 3번 미제출시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5% 있어요. 5%.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5%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경종으로 인해서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조세액에 더하고요. 정기선정 외에도 세무공무원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기타 규정은 혼자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10점의 기납부세액이죠. 1점의 중간연합. 양가로 1번의 의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중간연합 세액을 결정해서 11월 말까지 징수하죠. 법인세도 내년 3월까지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올해 6월 말을 잘라가지고 6월까지 번 것을 플러스 2개월, 즉 8월 말까지 중간연합 신고를 하거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득세 중간연합은 일반 서민들, 즉 월급쟁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만 해요. 사업자. 이거 중간연합세액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올해 6월 말까지 잘라가지고 얘는 플러스 5개월 줍니다. 기억하세요. 소득세는 플러스 5개월 좋아해요. 왜냐면 그 내년 종합소득세도 5월 말까지 내고요. 중간연합도 법인세는 플러스 2월인 8월 말까지인데 얘는 플러스 5월인 11월 말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로 열고 고지납부 원칙입니다. 즉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얼마 벌었는지를 진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냈을 그 소득세의 절반이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양가로 2번 절차.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중간연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죠. 즉 고지서예요. 고지서. 금액 보시면 원칙적으로 박스에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 날아옵니다. 빼기 예정신고 납부액 빼주시고요. 예외 보시면 예외적으로 중간연합을 실제 6개월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진짜 계산해서 내시는 분도 있죠. 동그라미 1번 중간연합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개월짜리니까요. 곱하기 2배에서 종합소득 빼주고 곱하기 세를 곱한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2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중간연합 6개월 동안에 혹시나 세액 감면 공제 있으면 빼주고 있습니다.
양가로번의 기타 규정이죠. 중간연합도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분납 가능하고요. 중간연합세액이 30만원 기억하세요. 30만원 미만이면 아예 중간연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웬일로 국세청에 3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포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중간연합 안 걷어가도요, 내년 5월 달에 한 번에 세금을 걷어갈 수 있으니까 30만원 안 되면 그냥 중간연합은 걷어가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소득세 중간연합세 납부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해 주는데, 이거 역시나 내년 5월 달에 한 번에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걷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주 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중간연합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퇴직 양도소득만 있으면 중간연합 아예 안 합니다. 주 2번 다음의 경우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는데요. 신규 사업자, 올해 처음 사업 개시한 사람이죠. 양가로 2번 사업소득 중에서 수시 부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양가로 3번에 속기 타자 등 사무 지원 서비스업, 양가로 5번 보험 모집인 등, 양가로 5번에 사업소득 중 반문 판매원 등,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납세조합 등등은 중간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 3번에 보시면 중간연합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의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6개월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실적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인데요. 동그라미 1번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어요. 즉 6개월 동안 번 게 없어요.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연합 기간 중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즉 작년 세금 낸 게 없어요. 근데 올해 6개월 동안 뭔가 수입이 있어가지고 6개월을 중간연합 해야겠어요? 작년 절반을 국가가 고지서를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내가 6개월짜리 신고해야 하고요. 양가로 2번 사업부진 중간연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채 30%가 안 돼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장사했는데 심각히 망했어요. 그러면 괜히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내면 아까우니까요. 그때는 내가 선택을 해서 이번 6개월 동안 실제 얼마를 벌었는지를 그 가결산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점의 원천징수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복습인데요. 이것도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